지금부터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연구원 김세환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연구원장 김세환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우리 자본시장은 고질적인 기업가치 저평가 문제를 극복하고자 기업 밸류업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말까지 100개가 넘는 상장 기업들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였으며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하는 등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조한 시장 수익률이 보여주듯이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 개혁 노력이 투자자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난 연말부터 불거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 이제 막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세적인 경제 정책이 예상되면서 우리 자본시장은 한층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경제와 자본시장의 변화 방향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연구원이 매년 초 개최하는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는 2025년 우리나라 거시경제와 자본시장이 당면한 주요 환경 요인을 점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미칠 영향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자본시장에 관계되는 이해 관계자들이 시장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자본시장연구원 장보성 거시금융실장님께서 2025년 거시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거시금융실의 장보성입니다. 2025년 거시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제목처럼 저희 발표는 크게 이제 전망과 주요 이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내 전망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장률은 1.6%, 물가 상승률은 2%, 그리고 정책 금리가 75bp 인하되면서 전체적으로 장기 금리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이슈에서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 정책의 국내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미국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성장률이 하락할 때 국내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시장 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건에서 이제 민간 소비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해 보았는데요. 수출과 소비자 심리 그리고 기준금리 측면에서 여건을 짚어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민간 소비는 하반기에 조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율 여건 및 전망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국내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원달러 환율이 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제 자세한 전망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글로벌 경제 동향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서비스업이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별로는 성장세가 차별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높긴 했지만 서비스업과 내수 호조에 힘입어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로 지역이나 중국은 부문 간의 불균형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로의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업은 호황이었는데 제조업과 수출 부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수출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건설업과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문 간 불균형으로 인해서 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전망인데요. 이제 전망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그 미국 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한 전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중국을 대상으로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그리고 중국 이외 국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선별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초 트럼프 정부의 공약인 보편 관세 부과의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그 경제적인 부정적 효과가 워낙 크고, 그리고 평시에 이런 권한이 그 행정부에 있느냐 하는 그런 법적인 분쟁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그 투트랙의 관세 부과가 보다 현실적인 전제일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의 경우에는 트럼프 1기 당시의 대중 관세 품목을 중심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트럼프 1기의 대중 관세 부과 품목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당시 자본재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효과나 아니면 그 수입 의존도 측면에서의 부담을 고려할 때 당시의 관세 부과 품목이 좀 더 쉬운 선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관세가 부과되는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공약들이 대부분 다른 공약 무역 정책이 다른 공약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큰데요. 그래서 뭐 내부적인 감사라든지 아니면 이민 정책이 주로 이제 2026년에 갱신되거나 실무 협의가 되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은 2026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미국 거시경제 전망인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회색 점선에 이제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에 2.5% 성장하면서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안정적인 고용 상황으로 민간 소비가 지탱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는 AI나 에너지 그리고 뭐 유틸리티 관련된 투자가 지속되면서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의 경우에는 그 주택 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 물가의 하방 경직성으로 물가 상승률이 완만하게 둔화되면서 코어 PCE 기준으로 2.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정책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성장이나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통화정책 전망인데요. 일단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미 연준은 제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25년 중에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것은 목표 상단 기준으로 4.25%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는 이제 검정색 실선과 영역으로 미국의 그 명목 중립금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수준은 이런 중립금리 추정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긴축적인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국내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내 경제 동향을 보면 성장률의 경우에는 이제 전년에 비해서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소 불안정한 안정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억하시는 것처럼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 1% 이상 성장하면서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이게 마이너스로 반전되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 선의 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성장 기여도가 이제 축소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민간 소비의 경우에는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물가의 경우에는 이제 공업 제품이나 서비스 주요 품목의 상승률 둔화로 인해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가장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통화별 수입 물가 지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공업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수입 물가에 민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 빨간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달러 기준 수입 물가 지수, 즉 국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상승폭이 제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성장률 전망입니다. 2025년 성장률은 1.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나 조선 산업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철강이나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는 부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견조한 증가세보다는 일부 부문이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의 경우에는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경제 심리 위축이나 투자 지연이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상반기 중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의 경우에는 이제 2%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국이나 유럽이 이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그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제한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 GDP 갭이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면서 수요 측면에서 하방 압력이 존재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환율이 이제 일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2024년 그 환율 대비 2025년 환율별로 그 물가 상승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400원 중반대를 나타내게 된다면 저희 지금 전망보다는 0.1에서 0.2%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통화정책 전망입니다. 2025년 중 기준금리는 총 75bp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GDP 갭이 왼쪽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면서 추가 완화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추경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 공조를 통해서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실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우려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관리 기조를 이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거시 건전성 규제를 통해서 관리될 것이라는 점도 이제 추가 완화를 뒷받침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장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동향을 보게 되면 그 한국과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한미 장기금리는 큰 폭의 차별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이제 왼쪽에 검정색 실선과 빨간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까만색 실선인 그 미국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강한 성장세나 아니면 물가의 하방 경직성 그리고 정책 리스크, 그 연준의 금리 인하 조기 종료 가능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장기금리도 하락하면서 그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미 장기금리의 격차가 계속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금리 전망인데요. 한국과 미국의 거시경제 비동좌로 인해서 장기금리의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왼쪽에 위험조정금리에서 표시된 것처럼 경제 여건 차이에 대한 시장 기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공세적인 관세 정책이 실현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고금리가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장기금리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환율이 지속될 때는 이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금리 역전이 심화될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채권 투자 유인이 약화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 정책의 국내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공세적인 관세 유입에 따라서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관세가 실제 부과되는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트럼프 1기 당시의 무역 정책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그리고 관세의 영향으로 0.6%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2025년에는 불확실성의 영향이 주로 작용하고 2026년에는 관세의 영향이 작용함으로써 0.2%포인트, 0.6%포인트 각각 미국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국내 경기나 물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런 무역 정책은 이런 세 변수에 대해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기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단 2025년에 대한 영향은 대체로 크지 않은 편이었는데요.
2026년의 경우에는 성장률을 0.25%포인트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0.09%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물가의 경우에는 미국은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국내 물가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물가와는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그 오른쪽에 나타난 트럼프 1기 전후의 한미 인플레이션 상관관계 변화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기 트럼프 취임 이후 그리고 1차 관세 부과 이후에 그 한미 인플레이션 상관계수가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이번에도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무역 정책은 시장 금리에 대해서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2026년 말까지 12bp 내외에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이제 민간 소비의 회복 가능성인데요. 먼저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우리 민간 소비는 그 GDP 대비 비중으로 볼 때 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한 10%포인트 정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의 민간 소비 기여도가 아주 큰 편은, 상대적으로 큰 편은 아닌데요. 근데 올해의 경우에는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의 회복 여부가 성장 경로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정적인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출 증가세 둔화를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 심리가 약화된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은 작년 4분기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가계 소비 여력과 저축 대비 소비 유인이 증가한 측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이제 민간 소비에 미치는 부분을 분석해서 그 아래의 충격 반응을 통해서 나타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출이나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는 당분기 또는 다음 분기에 최대 영향을 미치면서 빠르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의 경우에는 4분기 정도 후에 가장 큰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영향을 보이는 데는 가시화되는 데는 좀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부정적인 요인들의 영향이 좀 완화되는 하반기에 민간 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이제 향후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그 수출 경로를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즉 2026년도의 민간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율 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원달러 환율 동향을 보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된 3분기 중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파른 상승세로 전환되었는데요. 먼저 달러와 지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고강도 관세 정책 영향 등이 미리 반영되면서 달러와 지수가 4분기 중에 약 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국내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리고 작년 11월 금통위의 금리 인하 충격 등이 가세하면서 그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국가 대비할 때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요인을 이제 분석한 것이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요. 특히 2024년 4분기 중에 원달러 환율의 변동은 국내와 같은 그 기타 요인의 영향이 한 10.3%로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이제 전반적인 달러화 측면에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 경제 우위에 기반한 강달러 여건이 지속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장세 차별화, 두 번째는 통화정책 차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성장세 차별화는 이미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통화정책 차별화의 경우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앞으로 ECB가 몇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인해서 미국과 주요국 간의 그 통화정책 비동조화가 커지면서 달러와 강세의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스크 요인의 경우에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나 그 미국 무역 정책에 관한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그 강달러의 여건이 존재한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 전망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국내 불확실성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이후에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그 상반기 중에는 좀 여타 통화 대비할 때 좀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는 이런 불확실성 영향이 좀 줄어들면서 점차 하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WGBI 추정자금 유입을 통해서 달러와 강세 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부분도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달러와 강세 여건이 좀 지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원달러 환율의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증권 투자 측면에서는 이제 고환율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합평가를 통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과 미국의 경제는 비동조화가 두드러지면서 한국은 경기 그리고 미국은 물가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을 평가를 해보면 미국 무역 정책을 중심으로 한 하방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먼저 상방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상보다 그 미국 무역 정책의 실질 공세 강도가 약화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IT 산업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는 경우도 상방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주요 분쟁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경우, 그리고 국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조기에 개선되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방 요인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상방 요인이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를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악화로 연준이 긴축으로 선회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환율로 인해서 국내 통화 정책의 완화가 지연되는 상황도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과거의 경우에는 고환율이 수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약화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환율은 이제 국내 통화 정책 완화 지연을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 자본시장 실장님께서 2025년 자본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자본시장과 주요 이슈 발표를 맡은 강소연입니다. 우선 2024년도 시장 리뷰를 바탕으로 해서 2025년도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입니다. 2024년에는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주 환원이 이루어지고 일부 기업들이 실적이 회복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약화되며 부정적인 부분들도 관측이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IPO를 중심으로 해서 발행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기업 실적에 대한 개선 전망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의 양극화가 우려가 되고 그 국내적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금리 하락으로써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전반적으로 채권 발행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2024년에 이어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세계 국제 지수 편입으로 단계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영향과 포함됐을 때 채권 시장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다만 국채 발행 확대되면서 수급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고 금리 인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면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투자자 보호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상장 폐지 기준 강화 등과 같은 거시구조적인 변화와 오랫동안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한국 증시를 회고해 보면 과거 성과나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중반기 이후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전년말 대비 9.6% 하락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7%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올해 1월 들어서 이제 약간 그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2024년도 초반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투자 심리도 위축되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9.9%,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8%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또 글로벌 주요국 대비해서도 성과가 저조했습니다. 29개국 중에서 하위 4위에 머물렀습니다. 산업별로 살펴보자면 2024년도에는 시가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주력 업종의 주가가 부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화학 같은 경우에는 47% 주가가 하락했고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3%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주력 업종이 성과가 부진한 것은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글로벌 공급량이 변화되는 구조적인 요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은 지수 성과가 부진했던 가운데 전반적으로 개인과 외국인들의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매수 기조를 유지하긴 했지만 순매수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었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이 과거보다는 증가했고 개인 투자자도 여전히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을 비롯해서 그 국내 기관들이 뒷받침이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신규 상장 기업 수는 전년 대비해서 다소 감소한 측면이 있지만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보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128건으로 계속 여전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대형이기보다는 소규모 공모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신규 공모 금액은 비교적 적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례 기업 상장이 42건, 스펙 상장이 4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을 살펴보시면 기업 실적이 과거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3분기에 가장 저점을 기록하고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1% 미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수준에서는 부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상장기업 평균 3.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봐선 이보다 훨씬 높은 6.89%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개선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이 되고 이는 또 양극화가 두드러진 양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IT, 산업, 의료, 유틸리티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군인데 2023년도와 2024년도 상반기 약간 부진한 측면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재나 에너지 분야는 여전히 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나 경쟁 심화 같은 외부 요인들이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채권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연중 시장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졌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되었습니다.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기준금리 인하가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수익률이 56bp 하락해서 그 영향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간 신용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발행이 크게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채 발행량 같은 경우에는 27.7% 증가했고 금융채 발행량도 5.9% 늘어나면서 시장이 활발한 모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채권 환경이 원활해지면서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형 A+ 이하 회사채 발행이 크게 늘어난 측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수요 덕분에 우량 회사채나 비율형 회사채 모두 발행 금액이 증액되었는데요.
발행 예정 금액을 모두 150% 이상 초과하여 자금 조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2024년도는 채권 시장에서는 유동성과 투자 심리가 비교적 견조한 그런 양상을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첫 번째 이슈로는 국내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직접 참여 감소입니다. 국내 증시가 둔화되고 해외 주식과 대체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 집중적으로 유입되었던 젊은 층을 포함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으로 국내의 이제 주식 순매주가 줄어들고 대체 자산으로의 수요가 분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수익 기회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미국 시장, 특히 미국 시장 중에서도 일부 종목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원화 약세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다각화 그리고 국내외 투자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국내 시장에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투자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상장 기업이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러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돼서 실제 성과로 이어진 양상이 일부 관측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장 기업의 주식 수익률이 시장 평균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직후에는 단기적으로는 1.5%에서 2%에 달하는 초과 수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장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4년 말까지 93개 기업이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으며 코스피 200 포함 기업은 59개사고 코스닥 기업은 11개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평가 양상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업 개개인의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초 체력이 이미 갖춰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통해서 소통을 늘려나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본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배구조 개선, 사업 다각화,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행을 통해서 주식시장 전반에 좀 영향력이 있는 성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영업이익 전망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경기 불확실성이랑 경제 성장률 둔화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서 향후 조절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2024년도에 발표한 영업이익 전망치는 과거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시장에 회복하리라는 기대가 반영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2014년도 말에 기대치가 이제 하방으로 좀 꺾이기 시작했고 경제 성장률 전망이 2024년도 7월에서 2025년도 1월에는 2.2%에서 1.8%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로 기업 실적이나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지속적인 관찰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채권시장 주요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채권 발행 여건 측면에서는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편입 비중이 2025년 11월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증가한다면 채권 시장의 유동성도 크게 높이는 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변동성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경우에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두 번째 이슈를 말씀드리자면 국채 발행 규모와 관련된 것입니다. 2025년 채권 시장에서는 정부의 자금 조달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권 수급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국국채 발행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24.5% 증가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발행되지 않았던 외평채도 20조 원이 한도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서 추경이 편성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발행 확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채 같은 경우에도 만기 도래 규모가 2025년에는 53.5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기업의 자금 조달 규모도 차환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2025년도의 주요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장 폐지 제도 개선입니다. 어제의 날짜로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장 적격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적시에 퇴출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이 3개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심의 단계와 개선 기간이 숙소돼서 비적격 기업의 퇴출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2025년도 상반기에는 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야간 거래가 시작될 것이고 다양한 주문 집행 방식이 가능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유연성이 제공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거래시장 간 그리고 증권사 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외거래 중개업자 인가제도가 제정될 것인데 이를 통해서 장외거래 플랫폼 중 일부가 제도권 내에서 되는 양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주주보호와 관련된 그런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2023년도부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법안들이 국회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2024년에는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 방식 자율화나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화 등의 합병 제도 관련된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이어서 2025년도에도 지배주주의 의무공개 매수제도 도입이나 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 방식 자율화 등의 새로운 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장회사의 공개 매수와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서 주주 권리가 강화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5년에 디지털 자산과 토큰 증권 관련된 제도 변화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되고 이로써 자본시장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기회와 금융 인프라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규제체제 선진화를 위해서 법인의 실명 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논의 중이고요. 그리고 특근법 개정,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법 체계도 정비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성이랑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금지되어 있던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는 방안, 불법 공매도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공매도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를 통해서 주식시장과 개별주식 선물시장의 질서 수순이 개선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 중에 공매도 재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이 증가되고 투자 환경이 다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 금융산업실장님께서 2025년 증권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융산업실장 이석훈입니다. 2025년 증권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증권산업 전망을 요약해 드리고 사업 분별 전망으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의 증권산업은 위탁매매와 IPO 그리고 M&A 자산관리 부문에서 개선이 예상됩니다. 반면 PF 부실에 따른 추가 손실 위험이나 또 불확실한 이 금융시장 그리고 ELS 발행 위축에 따른 자기 매매 수익이 다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다소 위험 요인이 있지만 2024년 대비 증권업의 수익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증권업은 지난 10년간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그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체 자기 자본 규모가 전년 대비 약 4.2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4년 말 대신증권이 종투사로 지정되어 3조 원 이상의 대형사 중심 산업 구조도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점포 대형화와 디지털 채널이 강화되면서 이 증권사 점포나 또 임직원 수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5년 또한 이러한 증권사 간 대형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자본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익성입니다. 2024년 증권사 전체 수익 규모는 2023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위탁매매, IB, 그리고 자산관리 등이 이제 소폭 증가했지만 자기 매매 감소에 따른 결과가 보입니다. 한편 자기 자본 규모 1조 원 이상의 대형사 ROE는 지난 2년간 6에서 7%를 보이고 있지만 1조 원 미만의 중소형사 ROE는 3% 미만으로 대형사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의 경우 2024년과 마찬가지로 위탁매매, IB, 또 자산관리의 수익 변동성이 자산관리의 수익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따른 자기매매 부문의 수익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소형사들이 기존 사업 부문의 위축을 대신할 어떤 신사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수익성 격차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매매의 경우 2024년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의 부진에도 해외 위탁매매 증가로 인해서 수익의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위탁매매 중개수수료 수익 비중이 2023년 13%에서 2024년 20%로 빠르게 증가한 점입니다. 이런 해외 주식 투자 증가세는 아무래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해외 위탁매매 시장의 성장과 그리고 2025년 국내 주식시장 어떤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위탁매매 수익은 2025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해외 위탁매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증권사 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 마진이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ELS 발행 시장의 경우 이제 홍콩 H 지수의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ELS 관련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또 이 상품의 불안전 판매 이슈가 크게 불거졌습니다. 2024년 하반기 이제 홍콩 H 지수의 어떤 회복으로 상반기 우려했던 만큼의 투자 손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ELS 발행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어떤 규제 강화로 인해서 이제 은행을 통한 ELS 판매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금융당국은 ELB나 또 DLB와 같은 부문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파생결합 증권의 어떤 시장 규모는 전체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파생결합 증권으로부터 이제 자금 조달이나
또 채권 등의 자산 운용을 해서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이제 자기 매매 부문이 큰 부담으로 이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 펀드 판매는 ETF와 사모펀드 중심으로 이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액 자산가와 이제 해외 투자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2025년에도 이러한 펀드의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레버 어카운트의 경우 이제 왼쪽 그림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2022년 불건전 영업에 따른 시장 신뢰 이후 그 규모가 굉장히 정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2024년에 들어와서 대형사회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퇴직연금은 디폴트 옵션 제도와 TDF로 인한 투자자들의 수익률 향상과 또 예금으로부터 이전으로 인해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7조 원, 약 11%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연말에 구입되는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퇴직연금 증가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2025년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 인수 시장을 보겠습니다. 2024년 국내 IPO 시장은 건수와 공모 금액 모두 전년과 유사한데요. 상반기 다소 투자 심리가 좋았던 반면 하반기 주식 시장의 침체와 함께 이제 투자 심리가 가라앉은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이 결정된 12월 이후에 주식 시장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IPO 공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매우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이 IPO 준비 중인 대기업들로 인해서 이들의 상장 여부에 따라서 공모 규모가 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의 우호적인 여건이 가능하다면 공모 규모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스닥 기술 성장주들의 경우는 AI와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등의 섹터별 혁신 기업들이 꾸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IPO 수요가 예상되고 있고 예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년도 유상 증자는 대기업 투자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건수보다는 이 발행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25년에도 고환율 등의 이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대기업보다는 코스닥 기업 중심으로 유상 증자가 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도 국내 M&A 시장은 몇 년간의 약세장을 벗어나서 회복세로 전환하였습니다. M&A 거래 금액과 건수는 각각 2023년 대비 83%와 15%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고금리 완화 기조와 PAF의 어떤 엑시트 그리고 적재적 M&A 시장의 증가에 따른 M&A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5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기업의 밸류업에 의한 어떤 사업구조 재편이나 또 트럼프 정부의 M&A 심사 완화에 따른 글로벌 M&A 시장의 어떤 성장 등을 고려해 볼 때 2024년보다 국내 M&A 시장은 좀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종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종투사의 기업 신용 공여는 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인데요. PF 시장이 이제 위축되면서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이 좀 감소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리 인하로 인해서 초대형 IB의 발행엄 증가 추세는 여전히 크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제 신규 종투사의 참여로 인해서 기업 신용 공여나 발행엄의 증가세는 예년과 같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년의 경우 이제 증권업은 영업이익이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순자본 비율 또한 양호한 자본 적정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동성 비율은 최근 4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을 대비해서 당분간 이 증권사들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5년 부동산 PF에 대한 위험값 상향이나 또 유동성 산식 개선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증권사들은 위험관리 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5년은 사실 을사년 청사의 해하고에서 스네이크의 약어로 증권산업의 주요 이슈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트럼프 금융산업 정책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시프팅 팔러시라는 표현을 써봤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
금리 변동성과 고환율은 뉴 인바이러먼트, 또 인공지능의 어떤 교육 도입에 따른 금투의 변화를 AI,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과 증권업의 기업금융 역할에 대해서는 코리아 밸류업, 그리고 ESG 환경 변화를 ESG 해봤습니다. 좀 이슈가 좀 잘 보였으면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제 트럼프 금융산업의 정책의 전망과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의 예상되는 금융산업 정책 변화는 적어도 간접적으로 증권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1기에서와 같이 트럼프 2기에도 자국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탈국제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이제 브로커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바젤3 최종 규제 도입이 좀 지연될 수 있고 스트레스 테스트 폐지 등 대형 금융회사의 금융 시스템 위험을 대비한 자본 규제 부문에서 완화가 다각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회사 간 M&A 심사 기준의 완화에 따라서 M&A를 통한 금융회사의 대형화나 소비자 금융 보호국의 폐지에 따른 금융 투자 상품의 판매 활성화, 또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가상자산 육성 정책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또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또 핀테크와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성장을 이끌어서 미국뿐 아니라 국내 금융산업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정책은 자국 대형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 대형 은행의 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 거시 건전성을 강화하는 자본 규제 체계인 바젤3 강화의 움직임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자본 규제 변화에 국내도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또 건전성 강화 사이에서 어떠한 균형을 추구해야 할지 정책 당국의 과제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로 증권사의 위탁 매매 사업이 다변화되고 있는데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들은 해외 위탁 매매 서비스의 차별화나 또 수수료 경쟁을 통해서 위탁 매매 고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외 주식 관련한 금융투자 상품의 개발이나 영업 전략도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5년에는 금리 불확실성의 확대, 고환율 등의 금융시장 이슈가 증권업의 자기매매 수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시장은 2024년에 시장 금리가 하락했으나 2025년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나 등에 따른 어떤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부도 위험의 어떤 증가로 인해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원달러 환율이 현재 수준에서 높은 변동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해지 관련한 운용 수익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금리와 외환 지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금융시장의 환경에서 증권사들은 시나리오 예측을 기반으로 한 자기매매 부문의 위험 관리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AI 에이전트 또 AGI로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의 개발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규율 체계가 확립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AI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금융권의 AI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을 2024년 12월에 발표했고 25년 상반기 중에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2024년 들어 모든 금융업권에서는 AI 인재 채용과 양성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증권사 2개사를 포함한 9개 금융회사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0개의 AI 기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받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AI 역량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AI 인재 채용과 양성뿐 아니라 금융투자 업무인의 고도화와 비용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AI 회사와 협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부동산 PF, ELS 등의 파생기업 증권에 대한 증권의 수익 의존성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새로운 사업 부문을 발굴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IB 수익에서 M&A 자문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대에 달하고 있고 800여 개의 중소형 IB들이 이러한 자문 서비스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증권업은 전 산업에 대해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IB 서비스에 치중하는 측면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인력에 기반한 어떤 창의적인 자문 서비스보다는 자본력에 의존한 인수 부문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증소형사들은 자본력이 중요하지 않은 자문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무엇보다 자문 서비스를 강화한다면 기업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자본 구조의 최적화, 전략적 신사업의 투자 활동 등을 요구하는 최근 국내 상장 기업에 대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핵심적 자문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ESG 환경 변화입니다. 트럼프 2기의 ESG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7년 파리 기후 협정 탈퇴를 선언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약화시킨 전례가 있고 기업의 ESG 경영 관련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지급 정책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고 ESG 투자 전략을 활용한 미국 노동부의 정책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ESG 환경 변화는 국내 기업 및 증권 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미국 정부의 친환경 보조금 축소로 인해서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국내 전기차, 배터리, 수소 등의 관련 기업들의 해외 시장 확대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ESG를 둘러싼 환경 변화는 국내 증권사의 투자 전략이나 금융상품 운용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내 ESG 투자 기조가 약화되면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친환경 펀드 자금 흐름이 둔화될 경우 국내 증권사들이 운영하거나 중개하는 ESG 관련 금융상품의 성장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국내 증권업은 주요 수익원인 위탁 매매 부문에서는 완만한 성장이 기대되지만 자기 매매 부문의 수익 변동성이 다소 우려됩니다. 중대형사는 해외 위탁 매매 그리고 M&A 및 IPO 등의 우호적인 시장 여건으로 수익성이 기대되지만 중소형사는 기존 사업 부문을 보완해 새로운 수익 부문을 발굴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금융산업 정책이나 ESG 정책 등이 기존과 다르고 금리 변동성과 고환율 등의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서 증권사들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형 증권사들은 AI나 해외 주식 투자, M&A 시장 성장, 밸류업 등의 새로운 환경에서 수익성 향상 기회를 모색할 필요도 크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본시장연구원 권민경 펀드연금실장님께서 2025년 자산운용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권민경입니다. 자산운용 산업에 대해서 전망과 주요 이슈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리뷰입니다. 2024년에 자산운용 시장은 예전과 비슷한 추세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자산운용 시장 규모, 여기서 자산운용 시장이라고 하면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자산만을 의미합니다. 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 수단이 결국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그리고 투자일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광의로 보게 되면 자산운용은 사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 신탁사 등이 제공하는 투자일임 서비스도 있고 신탁 서비스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여기서는 집계하지 않고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자산 규모만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이제 자산운용 시장 규모는 1,802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2% 증가를 했는데 이게 2019년 이후로 가장 높은 증가세입니다. 그리고 GDP 대비 비중으로 봐도 71%를 기록해서 전년도 대비 4%포인트 상승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투자 수단별로 보게 되면 이제 공모펀드가 25.9% 성장해서 전체 자산운용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게 과거에 한 2010년대에는 계속해서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그래서 중간에 2016년도에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의 시장 규모를 역전하는 어떤 현상도 보였는데요. 최근 2년 들어서는 이제 공모펀드가 20% 넘는 고성장을 하면서 좀 반대되는 상반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30년 이전에 오히려 다시 한번 공모펀드가 사모펀드를 재역전하는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좀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펀드 시장 성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핫한 투자 수단이 ETF가 성장을 전체적으로 주도했습니다. 공모펀드 시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5.9% 증가해서 438조 원을 기록했는데, 유형별로 보면 주식형과 채권형의 기여도가 가장 컸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ETF가 174조 원을 돌파함에 따라서 공모펀드 시장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공모펀드 내 ETF 비중은 이제 2023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한 40%를 기록했고, 주식형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ETF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등 ETF의 어떤 위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고객의 자산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기관 고객, 그러니까 공모펀드는 물론 이제 개인 자금과 기관 자금 모두 이제 섞여 있는 구조고, 반면에 이제 사모펀드랑 투자일임은 대부분 이제 기관 투자자의 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모펀드랑 투자일임 역시 성장세를 지속을 하긴 했는데요. 약간의 차별화는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이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6.1%를 기록했고, 투자일임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 10.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제 각각 투자 수단에 대한 어떤 자산 구성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모펀드는 부동산과 인프라 펀드가 각각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이제 대체 투자 쪽에 비중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쪽, 특히 해외 부동산 쪽 시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고, 투자일임은 채권형의 비중이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채권형이 한 7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채권 쪽은 앞서 이제 시장에서도 시장 파트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황이 괜찮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 요인을 분해해서 보면요, 유형별로 좀 보면은 공모펀드는 주식형과 채권형에서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거의 모든 유형에서 자금이 순유입되었고요. 사모펀드는 이제 MMF 쪽에서 순유출이 있었고, 그리고 채권형이랑 어떤 대체 쪽에서는 자금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 절대적인 규모에 비해서는 이제 플러스 사인이긴 하지만 성장의 그러니까 자금 유입된 자금 규모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수익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자산운용사의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 일반 기업으로 치면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 수수료 수익은 좀 정체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 규모 자체는 늘었지만 그 늘어난 규모가 이제 투자일임이라든지 채권형, ETF 같은 상대적으로 운용사 입장에서 보면 운용 보수가 낮은 저비용 상품들 비중이 확대되면서 보수율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매출 부분은 좀 정체가 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ROE 같은 수익성 지표들은 소폭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운용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비용 통제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용 쪽에서 아무래도 세이브를 많이 한 것이 수익성 측면에선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산운용 산업의 주요 이슈입니다.
일단 뭐 시장 측면에서 먼저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면 ETF 수요 구조의 이원화입니다. ETF는 이제 기관 자금과 개인 자금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 좀 자세히 보면은 그 개인과 기관의 선호도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장내 매매를 통한 개인 투자자의 ETF 유형별 보유 비중인데요. 그 가운데 한 26% 이게 이제 평균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유형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유독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외 주식 대표 지수형 그리고 해외 주식 특수 유형. 특수 유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형 중에서 대표 지수형을 제외한 나머지 뭐 업종 섹터라든지 테마형이라든지 뭐 스마트 베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해외 주식 대표 지수 특수 유형 이쪽에 선호도가 있었고 그리고 해외 채권형 그리고 마지막에 레버리지 인버스형에 대해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는 없지만 이제 인컴형 상품, 커버드 콜 같은 인컴형 상품에 대해서도 개인들이 선호를 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기관은 국내 주식 대표 지수형 그리고 국내 채권형, 금리 추종형 같은 저비용 상품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뭐 계속해서 지속될 것을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운용사의 전략에도 어떤 차별화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비용 그 영업 비용 수준이 높은 중소형 운용사라던가 또는 이제 액티브 펀드를 위주로 하는 운용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운용 보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들 그리고 개인들이 특히 그런 상품들을 선호하는데 그런 개인들 맞춤형 상품들을 위주로 이제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마케팅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미 규모의 경제를 구축한 대형사들이나 또는 채권의 강점이 있는 운용사들은 기관 투자자에 대한 영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모 부동산 펀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쪽은 좀 많이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 시장이 그 코로나19 사태와 그리고 금리 인상의 충격으로 이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펀드 수랑 순자산 규모가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각각 이제 30개, 2.5조 원 수준인데 이게 2019년 말 대비해서 한 35%, 40% 감소한 수준이거든요. 특히 이제 신규 펀드가 이제 시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설정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미 있는 펀드들도 절반이 만기가 지났거나 아니면은 향후 1년 이내 도래할 예정이어서 침체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오른쪽에 수익률 지수, 공모 부동산 펀드 수익률 지수를 보시면은 이제 2022년 10월 달에 피크를 찍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펀드의 어떤 가치 평가라는 것이 이 데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권형과 다르게 데일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치 평가 주기 자체가 길고 그리고 또 이제 만기 때 그런 손실 규모가 누적해서 이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진한 운용 성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 펀드가 비유동 자산을 편입하고 있다 보니까 폐쇄형으로 설정되는데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존속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펀드들이 주로 런칭된 시기가 2016년부터 한 19년 뭐 이 정도 사이거든요. 코로나 이전까지인데 만기들이 보통 한 5년에서 한 7년이 가장 많은데 이때 설정된 펀드들이 대부분 이제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펀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가 계속 도래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소멸할 수도 있는 좀 위태로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공모 펀드 해외 투자 확산입니다. 공모 해외 투자 펀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ETF, 여기서도 ETF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순자산 증가 규모는 전체적으로 보면 51조 원인데 해외 투자 ETF에서만 35.4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해외 투자 ETF 순자산 규모가 1년 사이에 28조 원에서 63조 원으로 거의 2배, 한 2.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주식형 ETF 그리고 파생형 레버리지 인버스와 커브드 콜 등의 어떤 ETF가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 투자라고는 하지만 주로 이제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전망을 하자면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서 뭐 밸류업이 됐든 어떤 충분한 성과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일단 투자자들의 인식이 높아진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미국 장에 대해서 긍정적 전망을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접근성 자체도 워낙 좋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봐도 운용사들이 해외 투자 상품에 대해서 레버리지 인버스, 인컴형 등을 포함해서 라인업들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슈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상장 공모 펀드가 출시됩니다. 그 24년 11월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공모 펀드의 거래소 상장이 허용되었고요. 증시 상황 등의 변수가 있고 그리고 또 LP들의 어떤 협조 여부 등에 대한 변수가 있긴 하지만 상장 클래스 펀드의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 운용사들의 대표 펀드들 중심으로 상장 클래스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상장 펀드들이 액티브 주식형 ETF와는 다르게 또 상관계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측면, 그리고 일반 공모펀드 대비해서는 투자 비용이 좀 작고 ETF와 유사한 수준의 거래 편의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비교 사례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뮤추얼 펀드가 ETF로 전환했을 때에 대해 시장성이 확인된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좀 좋은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반 맞춤형 자산 관리 본격화입니다. 이 이슈가 이제 선정된 이유는 국내에서도 25년부터 개인형 퇴직연금에 이제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것 때문인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AI 기반 자산 관리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해외 글로벌 자산 관리 회사들은 거의 모든 단계에서 AI 활용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비용 하락을 통한 서비스의 대중화 전망이 예상됩니다. 그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가 점차 보편화되면은 이제 금융 권역 간 경쟁이 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세제 혜택 저축 계좌 등으로의 어떤 적용도 이런 확대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전 지정 운용제도는 퇴직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이제 원리금 보장형 중심이 된 초저위험 상품군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 운용 전문성이 부족한 가입자들에게 상품군을 사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떤 디폴트 옵션 도입 취지가 좀 퇴색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현행의 틀을 유지하면서 소폭의 개선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우선 이제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예를 들면은 상품 유형명을 뭐 고위험보다는 이제 적극 투자형 같이 좀 이름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수익률 공식 체계를 개편한다던가, 이런 마이너한 수단들도 동원될 것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딤 펀드 같은 것들, 이제 디딤 펀드 같은 이제 밸런스 펀드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쪽을 중심으로 좀 상품이 재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형 도입을 중심으로 한 이제 퇴직연금 자산운용 체계 효율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디폴트 옵션의 도입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 그리고 집합운용 DC, 그러니까 CDC죠. CDC 제도 도입 등을 위해서는 기금형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과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서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요구가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논의가 정체되어 있지만 이제 정부나 국회, 근로자 등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의 사례, 밑에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주의 사례에서 성공적으로 어떤 운용된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도입에 어떤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자산운용 산업의 전망입니다.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이제 혼재해 있는데요. 긍정적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이제 퇴직연금, ISA와 같은 세제 혜택 계좌가 이제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점점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뭐 유튜브라던가 뭐 SNS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알리려는 시도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많은 영향들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쪽 부분이 성장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긍정적 부분이고요. 그리고 ETF를 중심으로 해서 상품의 혁신이 나타나고 있다. ETF 쪽에서 비전통적,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획일적인 상품들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면서 어떤 니즈를 채워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긍정적이고요.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의 어떤 투자 자금 여력 축소, 그러니까 거시 뭐 가계부채라던가 어떤 고령화라던가 이런 거시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자금 여력이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경영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과 투자 지역별로 어떤 종합 기상도를 살펴보면은 이제 전망이 밝은 분야는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채권 부분이고요. 전망이 어두운 분야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반전의 계기가 있지 않다면 국내 주식 쪽에 투자자들의 인식이 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국내 부동산 쪽도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민경 박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발표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세미나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